자, 이제 그 4회 IFRS 관리사 시험 문제, 그 2010년 12월 18일 날 시행됐던 문제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KIFRS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1번을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 가정으로는 발생 기준과 계속 기업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 가정이라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제 두 가지만 들어갔죠. 예전에 있던 가정 다 빠지고. 자,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의 실적 특성으로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을 들고 있죠. 자, 그래서 뭐 맞는 표현이고. 자, 이해 가능, 예전 기업회 기준서를 본다면 이해 가능성 밑에 목적 적합성, 그 다음 신뢰성이 두 가지가 있고, 또 비교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목적 적합성 밑에 하부 속성이 있고, 또 신뢰성 밑에 하부 속성이 있었는데, 자, 이제는 그냥 대등하게 본다는 거죠. 네, 세 번째 보니까 질적 특성 네 가지에 대해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네 번째,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는 적시성, 그 다음에 효익 과 원가 간의 균형, 질적 특성 간의 균형, 요 세 가지가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에 따를 경우에 재무제표 요소를 인식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재무제표 요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인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출이 발생되었으나 당해 회계기간 후에는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회계 정책의 공시, 주석 또는 설명 자료는 특정 항목의 인식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책 공시나 주석, 설명 자료는 특정 항목의 인식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다면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가 없다. 맞는 표현이죠. 자,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만이 재무제표에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재무제표 표시에 따를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 표시 관련 그 해당 항목 본문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분법에 따라 회계에 처리하는 투자자산, 그리고 생물자산, 충당부채 이런 것 등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겠지만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항목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규정된 자산과 부채의 구분 표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보니까 1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줘야 된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표시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세 번째는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외 이후에 회수 또는 결제될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는 결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12개월 이내, 12개월 이후 구분해서 공시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유동과 비유동 정도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더라. 자, 5번은 보니까 재고자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용역 제공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관련된 차입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죠. 금융비용을 자본화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제조기업이 전환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조업도? 기준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표준 원가로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가 있다. 자,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가 아주 유사하다면 굳이 실제 원가로 안 하고 표준 원가를 가지고 재고자산을 측정할 수가 있다.